On your left. 예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극장에서 보며 그 기획력에 감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저는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을 도저히 지우지 못했습니다. 불리했던 싸움의 판도를 한 번에 뒤바꾸어 버릴 만큼 캡틴 마블의 힘이 저렇게 세다면 도대체 캡틴 마블은 왜 처음부터 함께 싸워주지 않았던 걸까라는 생각을 말이죠. If you don't mind my asking, where the hell have you been all this time? There are a lot of other planets in the universe. And unfortunately, they didn't have you guys. 물론 다른 행성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식의 설명이 극중에서 나오긴 하지만 사실 관객들은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센 캡틴 마블이 처음부터 전투에 참여를 했으면 Assemble. 이런 간지 폭발의 명장면을 연출해낼 명분 같은 건 만들지 못했을 것이란 걸 이해하면서 영화를 봤기 때문이죠. 이처럼 관객들이 마블 영화를 관람할 때 발생하는 재미있는 현상은 관객과 제작사 사이에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매우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히어로들과 군사들이 대규모의 육탄전을 벌이는 것보다 The Jericho. 아이언맨이 시연했었던 제리코 미사일 한 방이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다가도 그랬으면 모든 히어로들의 액션씬을 차례로 보여주는 이런 멋진 장면도 뽑아내지 못했을 것이니 관객들은 조금 말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는 태도를 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암묵적인 합의야말로 수많은 영화 팬들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하나의 영화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진정한 영화란 2시간 내외로 구성된 스크린 속의 시공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추가로 넣거나 뺄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 만들 만큼 완전 무결한 세계로 존재해야만 한다고 영화 팬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캐릭터의 분량을 골고루 챙겨줘야 한다는 그런 스크린 바깥의 사정 같은 걸 관객이 알아서 이해하고 넘어가주는 지금의 오락중심적인 문화를 까다로운 영화 팬들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겠죠. 하지만 또다시 그 반대쪽, 즉 마블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이나 모든 영화를 골고루 즐기는 중도적 관객들은 마블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테마파크처럼 느껴진다는 그 유명한 마틴 스콜세지의 날선 비판에 동의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The value of a film that's like a theme park film, for example, the Marvel type pictures, where the theaters become amusement parks, that's a different experience, and it's not cinema, it's something else. 그래서 이런 점들 덕분에 마블 시리즈는 2010년대의 영화 시장을 지배해 왔으면서도 그 역사적인 흥행 뒤에 따라오는 시네마 논쟁에서는 계속해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스톤을 둘러싼 대결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난 뒤의 작품들에서는 이전에 보여줬었던 오락적인 재미마저도 딱히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역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전성기는 1세대 어벤져스까지가 한계일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결국 자기 복제에 가까운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등장시키는 캐릭터만 교체할 뿐인 그리고 산업적인 사정에 따라 이야기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까지 관객이 이해해줘야 하는 그런 마블의 방식이 드디어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얼마 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그런 마블의 문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란듯이 증명해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캐릭터들의 서사를 한 편에다 모두 압축시키는 그런 어벤져스 시리즈의 스펙타클이 폭발적이었던 것처럼 노웨이 홈 역시도 세계의 스파이더맨 프랜차이즈를 하나의 영화에 성공적으로 압축시키면서 마블은 영화가 아니라 테마파크라는 그 비판을 정면으로 맞받아 쳐냈던 거죠. 캐릭터의 매력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에 테마파크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 캐릭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것이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 중에 하나라는 걸 부정하기가 힘들어지긴 할 겁니다. 덕분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오랜만에 시네마 논쟁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마블 영화가 되나 싶었지만 사그라들고 있던 그 논쟁의 불씨는 오히려 노웨이 홈의 주인공인 톰 홀랜드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톰이 했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크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는 마블 영화를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만들라고 해도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를 것이다. 마블 영화는 작품이 좋든 나쁘든 그에 상관없이 수백만 명이 반드시 보러 온다. 반면에 인디 영화는 작품이 좋지 않으면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압박감은 그 수준이 다른 것이다. 오스카상을 받을 만한 영화와 마블 영화를 모두 만들어본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스칼렛 요한슨에게 물어봐라. 그들 역시도 두 종류의 영화는 똑같다고 말할 것이다. 단지 자본의 규모가 다르고 쫄쫄이가 나온다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노웨이 홈의 성공으로 마블의 시비를 걸 여지도 자연스레 줄어들고 있던 상황에서 톰 홀랜드는 이렇게 자신에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캠페인을 벌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마블을 변호하기 위해 마틴 스콜세지와 인디 영화를, 즉 가뜩이나 마블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이들을 자극해버리는 그 화법 덕분에 꺼져가던 불씨는 다시 또 한 차례 힘차게 타오르게 되었죠. 물론 저는 톰 홀랜드의 그 발언들이 어느 정도 이해받을 만한 구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톰 홀랜드의 해당 인터뷰는 스파이더맨 오스카상 타계 만들기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는 로컬 영화지 아니냐는 발언을 하며 성공적인 이슈몰이를 했던 것처럼 스파이더맨 팀도 올해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오스카 시상식을 겨냥해서 벌써부터 밑밥을 깔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톰 홀랜드가 있던 오스카 월기한 영화와 마블 영화가 대체 뭐가 다르냐는 그 공격적인 발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극장 산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출해내고 있는 것도 우리 마블 영화인데 우리가 오스카상을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론을 부추기는 게 스파이더맨 팀이 내세우고 있는 대언론 전략이라는 거죠. 저는 바로 이런 점에서 톰 홀랜드의 그 인터뷰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트 시네마와 마블 영화는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그 무리한 주장에는 여전히 동의를 하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톰 홀랜드가 진심으로 억울해하며 마블 영화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만드는 예술작품이라고 토로했던 것처럼 당연히 마블 영화라고 해서 대충 돈이나 벌고 빠지자는 식으로 영화를 성의 없이 만드는 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만약 영화와 캐릭터를 향한 진지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그 멋진 장면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규모의 차이를 말했던 톰 홀랜드의 그 인터뷰에 나머지 절반의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의 차이는 마블 영화를 상업적으로 더 멋지게 만들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블 영화가 정해진 범위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족쇄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드리려면 다시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마블 영화를 볼 때는 관객들이 암묵적인 합의를 해주면서 개연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멋진 장면이 연출만 된다면 너그럽게 넘어가준다는 바로 그 이야기 말이죠. 어쩌면 관객으로부터 그런 너그러운 태도를 유도해내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영화도 갖지 못한 마블만의 독보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블의 그런 장점 때문에 마블 영화는 결코 예술 영화와 규모를 제외하면 똑같은 것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예술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청각적인 화려함이 그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뒤흔들어 놓는 강력한 무언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영화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영화 안에서 그렇게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내려면 영화를 만드는 이들은 자신의 그 도전이 실패로 끝날 것까지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마블은 그러한 실패의 리스크를 결코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톰 홀랜드의 말처럼 예술 영화와는 다르게 마블 영화에는 실패하면 너무나 곤란할 정도의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마블을 비판해왔던 마틴 스콜세지는 이것을 리스크 회피 경향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예술가에게 작품을 온전히 맡겨서 그의 개성과 예술성을 담아내는 위험천만한 도전을 하기보다는 제작 공정을 시스템화시켜서 실패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선택을 해왔다는 거죠. 때문에 마블 영화는 언제나 최소한의 완성도는 충분히 보장해주지만 우리가 명작이라고 부르는 영화들에서 느끼는 그런 강렬함과 새로움은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블은 언제나 안전한 촬영 구도와 무난한 사운드 트랙을 배경으로 깔며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위대하다고는 하기가 힘든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왔었으니까요. 이건 다시 마틴 스콜세지의 말을 빌리자면 개인은 그 자체로 리스크이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은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예술은 개인의 개성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해야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마블 영화에서는 예술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물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영향력에 비해서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너무 가혹할 정도로 외면을 받아왔던 것은 분명히 불만스러운 일이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쫄쫄이를 입었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 피해의식을 갖기에는 조커가 어떻게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았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이 히어로 코믹스에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도 조커에게는 있는 그 무언가가 마블 시리즈에서는 분명히 보이지를 않고 있으니까요. 마블 시리즈가 보여줬었던 그 10년짜리 기획은 물론 대단한 것이었지만 단일 영화 개개의 완성도에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마블은 기존에 정립되어 있었던 영화의 문법을 그대로 재활용하며 새로운 캐릭터들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시리즈의 생명력을 이어왔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파크라는 그 표현 자체는 너무 가혹하다고 해도 마블 시리즈가 영화 자체의 완성도 대신 캐릭터의 매력에 더 강하게 의존해왔던 것은 확실히 지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드게임까지는 그러한 캐릭터들의 매력을 아주 잘 유지해왔지만 한 차례의 세대 교체를 단행하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 구도가 조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블의 전성기는 그러한 캐릭터의 매력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블이 갑자기 자신들의 제작 기조를 바꿔서 조커처럼 호불호가 갈릴 만한 영화에 도전하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어쨌든 마블이 예술 영화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이런 논쟁은 결국 그 과정에서 진정한 영화가 무엇인지를, 영화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매우 중요하고 생산적인 논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